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건 특별한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온몸에 힘을 빼고 주위를 잘 살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긴장을 하다 보니 온몸에 힘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운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왜 힘이 든 걸까요? 우리는 왜 더 많이 가지고 꽉꽉 채워 넣어야 안심이 되는 걸까요? 가끔 우리는 너무 완벽해 보이고 흐트러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인간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미 넘치게 일부러 엉망진창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빈틈이라는 게 역시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누구든 비집고 들어올 수 있을 거고 너무 꽉 차서 움직일 여유가 없게 되는 것보다는 여백의 미가 조금 보이는 게 나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편하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마음이 조금은 헐렁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넘치는 건 부족하니만 못하다라고 하죠. 내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과하게 되면 나도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은 헐렁하게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의 책 마음이 조금은 헐렁한 사람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뺄셈의 부드러움에 대하여. 밤에 고등학생들이 줄지어 걷고 있다. 밤새 걷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이 친구 저 친구와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한다. 평소 소원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마음도 터놓는다. 무얼 한다는 목적은 없다. 그저 정해진 곳까지 함께 걸을 뿐이다. 온다 리쿠의 소설 밤의 피크닉은 고교생들이 밤을 새워 80km를 걷는 행사인 야간 보행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린다. 이 소설 속 친구들의 대화엔 빛나는 부분들이 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어른스럽다고 평가하는 장면이다. 나 전혀 야무지지 않아. 아니야, 타인에 대한 부드러움이 어른의 부드러움인걸. 뺄셈의 부드러움이랄까? 대체로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의 부드러움이란 건 플러스 부드러움이잖아. 뭔가 해준다거나 문자 그대로 뭔가 준다거나. 그러나 너희들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주는 부드러움이야. 그런 게 어른이라고 생각해. 뺄셈의 부드러움은 뭔가 해주는 플러스 부드러움과 대비되는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드러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를 담담히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다. 소설에선 이 뺄셈의 부드러움이 어른의 부드러움이라고 말한다. 이 소설을 읽은 20대 시절 이 대목이 더 빛나 보였던 이유는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표현할 때 온통 플러스 부드러움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고 언젠가는 어른의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서였을 것이다.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뺄셈의 부드러움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에게 뭘 해주고 뭘 안겨주면서 격려하는 일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상을 받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일,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낸 직원과 부서에게 회식비를 건네며 격려하는 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친구에게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건네거나 깜짝 선물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이 플러스의 부드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드럽게 반응하기란 쉽지 않다. 중요한 시험을 망친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실패한 직원에게 상사가 화내지 않는 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할 때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어울리는 일.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못 믿어도 티를 내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주는 일.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이유는 기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러스의 부드러움이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액션 없이 부드러움을 보이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다. 인격의 성숙이 필요한 일이며 평소 사람을 보고 대하는 태도와 관계된 덕목이다. 그래서 더 어렵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른을 만나지만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라고 꼽을 만한 경우는 바로 이 뺄셈의 부드러움을 가진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늘 그 자리에서 주변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잔잔한 호수가 떠오른다. 잔잔한 호수는 그저 앞에 서기만 해도 나를 비춰준다.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듣지 않아도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인다. 부드러움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나무토막 하나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의 나무토막은 태어날 때부터 반질반질하다. 이건 극소수의 경우다. 나처럼 대패질이 많이 필요한 나무토막이 대부분이다. 부드러움이라는 건 외부의 것을 더하고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드러움은 나무토막 안에 감추어져 있다. 거친 나무토막을 오래 대패질하면 크기는 점점 작아지지만 더 부드러워진다. 양적 성장의 갈망,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취의 추구, 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구 따위만 추구하다 보면 나무토막 안에 숨겨진 나의 부드러움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부드러워지기 위해선 마음속의 가시와 내게 붙어있던 거스름을 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작아 보이게 되는 건 감수해야 한다. 어떤 대패질과 사포질도 나무토막을 더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뭔가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큰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는 사소한 걸 희생시키는 일이 좀 쉬울지도 모른다. 난 그렇게 원대하고 터프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월과 함께 덕지덕지 붙은 것들을 깎아내고 한없이 작아진 후에 나에게 부드러움이 남길 바란다. 누군가는 뭐야 기껏 작은 나무토막이 남았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뺄셈의 부드러움이 나이 들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나이가 어려도 친구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부드러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른스럽다고 평가한다. 한 발짝 뒤에서 미숙한 일을 기다려주고 널 믿는다는 눈빛을 보내주며 뭔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더 질책하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괜찮다는 미소를 보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점점 진짜 어른이 부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뺄셈이 더욱 간절해지는 이유다. 그 시절의 낡은 무기. 미성숙한 시절엔 주변에 나처럼 미성숙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범퍼카처럼 서로 이리저리 부딪히곤 했다. 그땐 나를 향해 돌진하는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았다. 20살엔 내 생각을 전하는 일에 서툴렀고 나의 감정을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할 줄 몰랐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면 뭐라도 내뱉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들은 목에 걸려서 차례로 넘어졌다. 얼굴은 발갛게 달아오르고 눈물만 찔끔 나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다그치면 더 많은 말이 목에 걸려 넘어져서 거의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내 모습이 싫어서 난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와 대립해야 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그 질문의 답안에 난 침묵이라고 썼다. 되지 않는 걸 억지로 꾸민다고 애쓰다가 야생동물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숨은 성질 때문에 얼굴을 붉히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리자고. 모든 게 서툴고 미숙했지만 침묵의 가치 하나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나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생존 전략이자 무기였는지도 모르겠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침묵은 나의 미숙함을 가리고 날카롭고 모난 면을 제어할 수 있는 훌륭한 안전핀이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침묵보다 표현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해야 알아요. 그저 참고만 있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줄 줄 알아? 너만 바보 되는 거라고. 요즘 세상에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지. 그게 옳은 거야.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침묵하기보다 어떤 말이든 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뭔가를 말해주길 바란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란을 잠재워줄 한마디를 기대하거나 동조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론 부족의 전사처럼 나서서 맞붙어 싸워야 할 때도 있다. 어느새 침묵은 낡은 무기가 되어 있었다. 칼 한 자루만 쥐고선 포탄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내 삶을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직관적이며 효과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말하는 법을 익혀야 했다. 누군가가 공격할 때 그 입을 무력화시킬 비수 같은 말들. 누가 내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면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말들이 필요했다. 열심히 익힌 결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목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어졌다. 나의 말들은 사람들을 향해 뿌려지고 날아가고 문제를 풀거나 갈등의 실타래를 잘라버리기도 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애초에 전투에서 이기려고만 했던 건 패착이었다. 이기더라도 나로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나를 버리고 얻은 승리는 진짜 이긴 것이 아니었다. 내 말을 사용할 때 다른 이들을 무력화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함께 살리는 말은 침묵 없이는 불가능하다. 잠잠히 기다리고 들어주고 때론 할 말도 참을 때 나와 타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한다면 나를 속이는 일일 것이다. 그런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긴 하지만 결국엔 침묵해서 유약하고 비중 없어 보이는 게 싫어 스스로 택한 길이다. 전투력을 보이지 않으면 깔보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떠들어대도 결국 선택은 내 마음에서 지향하는 가치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침묵이 능사인가? 문제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주장만큼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좋은 침묵이 어렵다는 데 있다. 좋은 침묵은 결과적으로 다른 이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이지 스스로를 무관심하고 무신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릴 적엔 날카로움을 제어하기 위해 조금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것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까지고 한 가지 효능에만 만족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젠 다시 침묵을, 좋은 침묵을 배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지혜 없는 말들의 범람을 막고 지금 세대가 잃어가는 고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거창한 말들은 제쳐두더라도 무엇보다 내 속에서 나온 허접한 말들에 더는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내 몫만큼만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껏 만났던 마음이 건강한 많은 이는 하나같이 성장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책을 찾아 읽고 공부를 하고 자신보다 하나라도 더 나은 점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면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탄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눈보라 때문에 눈을 뜨기 어려울 때도 힘겹게 한 걸음 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이 머지않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은 확실해 보였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성장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적잖이 당황한다. 도대체 나는 언제 다 잘하는 거야? 아니, 지금껏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했는데 또 고칠 때가 있네. 나이를 먹으면 나아지기만 할 줄 알았더니 나빠진 게 더 많군.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며 달려왔건만 내 마음의 구멍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는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나 자신에게 엄지척을 날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 엄지가 빙그르 돌아 땅을 향하지 않으면 다행일 날들이 계속된다.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지지도 더 여유롭게 굴지도 못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며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환경을 제어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갈등이 얽혀드는 와중에도 상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조정하는 수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뭘 먹고 저렇게 자랐을까 하고 질투 어린 자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애초에 특정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함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이상 속에는 훌륭한 어른들의 덕목이 많지만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게 분명히 있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난 내 일이 아닌 남의 문제에 뛰어들어 매번 해법을 제시하며 내 삶의 일부를 떼어주면서까지 애쓰기란 힘들 것이다. 한두 번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성을 갖긴 힘들다. 그 반대의 유형에게도 난관이 있다. 남의 문제에 도무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들은 다른 일을 도통 기다려주지 못한다. 이런 걸 보면 애초에 괜찮은 어른의 덕목을 다 획득하긴 어렵다. 개인의 고유한 특질과 충돌하거나 덕목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결국엔 괜찮은 어른이 되는 일도 내 본질에서 몇 발짝이나 더 앞서 나가느냐에 귀결된다. 그렇게 떼어놓은 몇 발짝으로 우린 저마다 다양한 어른의 모습에 도달한다. 다른 사람을 품고 적절한 조언을 건네는 따뜻한 어른이 되기도 하고 젊은이의 문화와 패션 코드를 다른 차원으로 소화하는 젊은이보다 더 젊은 어른이 되기도 한다. 좋은 어른의 상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성장과 관련해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하나는 인격에 대한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요지는 모든 사람이 가진 재료는 제각각이고 출발선도 전부 다르다는 이야기다. 인격 수양을 하고 있다는 괴팍한 노파를 보면 대개 손가락질 할 것이다. 저 따위로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인격을 수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하지만 모두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노파가 인격이라는 걸 거울을 닦듯 닦기 전엔 얼마나 더 끔찍했을지. 인격에 있어서만큼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 상대는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다. 그 얘기를 듣고서 난 조금 편안해졌다.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일이 내 안에 모난 것들을 제거하고 구멍난 부분을 얼른 다 메운 후
100m 달리기 하듯이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나에게서 그저 몇 미터만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몇 미터, 그 다음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앞으로. C.S. 루이스가 내게 위안을 준 또 다른 한마디는 이것이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자는 결코 모든 이에게 똑같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출발선이 다 다르다. 괜찮은 어른이 되는 일엔 말과 행동의 이타성이 커지는 현상이 동반된다고 대부분 기대할 것이다. 우리 모두 마더 테레사나 기부왕인 가수 션처럼 될 순 없다. 애초에 난 그들처럼 타인에게 헌신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 내 재료는 나 하나 건사하고 내 가족을 돌아보는 딱 그만큼이다. 절대자는 내게 주어진 의지 이상으로 내게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나의 한숨을 눈에 띄게 줄여준다. 중요한 건 그 출발점에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션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한 가지 당혹스러움은 그나마 괜찮았던 내 모습이 변해버린 걸 깨닫는 일이다. 날개를 만들려고 아등바등하며 용을 쓴 끝에 비행 기능이 없는 작은 날개가 겨우 겨드랑이에 돋아났는데 멀쩡했던 다리가 고장났음을 발견하는 꼴이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건 뭘까? 다시 되살려야 할 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성찰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 같은 과정은 어떤 지역을 재개발하는 일과 비슷해 보인다. 자연 상태였던 장소를 발전을 위해 개발한다. 생활은 편리해진 것 같은데 메어버린 호수의 반짝임과 아침마다 쥐적이던 산새 소리가 그리워진다. 그래서 이번엔 다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재개발에 돌입한다. 없앴던 호수도 인공으로 하나 만들고 베어냈던 나무도 심는 일이다. 그 작업이 내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는데 딱히 편리하진 않았어도 후한 점수를 줄 만한 면도 내 안에 많았음을 깨닫게 된다.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엉망으로 보이는 내 모습 한편에 숨겨진 귀한 부분들을. 어른이 되는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원래의 내가 위대한 누군가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료로 할 수 있는 만큼 요리해 나가는 일이라고. 괜한 욕심 부릴 일이 아니다. 괜찮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는 자신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제 목만큼만 나아가라고. 제 목만큼만 어른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 그녀는 내게 맑다고 말했다. 20대 초 입대를 앞두고 휴학 중일 때 시립도서관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우연히 만난 지인들은 나와 만나기만 하면 과제 있어? 라든가 자격증 공부해? 라고 묻곤 했다. 그들은 내가 그곳에 있는 동기를 거의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가늠하려고 했다.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도서관에 드나들었던 건 아니었다. 읽기와 쓰기가 도서관에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읽고 쓰다가 배가 고프면 매점에 가서 뭘 사 먹고 답답하면 서가 사이를 거닐면서 책 등을 훑어보며 시간을 보냈다. 살면서 제일 한가한 시기 중 한때가 아니었나 싶다. 그날은 점심때를 조금 넘긴 시간에 도서관 매점으로 내려갔다.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앉아서 매점 한 구석 TV에서 나오던 뉴스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눈을 보니 참 맑아요.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참 예쁜 누나였다.
아직 익지도 않은 컵라면을 포기하고 마주 앉고 싶을 만큼 단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맑음이라는 평가를 건네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혹시 도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난 속으로 외쳤다. 네, 여러 번 들어봤지만 또 들어보고 싶어요. 하고. 무료함을 느끼던 터에 예쁜 누나와의 대화 시간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사실 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도로 설득당해서 넘어가는 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그 전에도 이미 도에 대해서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고 2인 1조로 돌아다니던 도인들과 1시간 넘게 대화한 적도 있었다. 다만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으로 도를 따르기로 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내가 멋쩍은 미소를 짓고 있자 그녀는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가방을 내 맞은편에 놓았다. 라면 드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매점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라면을 다 먹으면 다시 돌아올 테니 얼른 라면을 목구멍에 쑤셔 넣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다. 난 라면 뚜껑을 열고 먹기 시작했다. 아직 바삭거리는 면은 과자를 먹는 느낌이었지만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질질 끌 순 없었다. 낯선이에게 그런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 라면 국물까지 처리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CCTV로 관찰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다시 나타났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가 천지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난 그녀가 어디서 살았으며 어떤 계기로 도를 따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질문은 내가 해야 하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모든 사람은 조상을 위해 지성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 난 고향을 떠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지를 물었다. 그때도 그녀는 질문은 내가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얘기 끝엔 힘들어도 자신이 선택한 길은 가치 있다고 역설했다. 처음에 생기 있어 보였던 그녀는 길을 잘못 든 작고 연약한 카나리아 같았다. 그녀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다시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다만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수중에 돈이 없으며 도를 전하는 대상이 사주는 걸 먹는다고 했다. 더 좋은 커피를 사주고 싶었지만 자판기 커피밖에 없는 도서관 매점이라 그나마 가장 비싼 350원짜리 카페라떼를 뽑아 주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를 포섭할 수 없음을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말을 했다. 영혼이 참 맑아요. 난 그게 보여요? 하고 대꾸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녀는 내게 더는 도를 말하려 하지 않았고 이제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들려준 얘기 중에 내가 묻지 않는 말은 영원히 맑다는 얘기가 전부였다. 내가 맑다는 말을 처음 들은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거울을 닫고 쳐다봐도 내 눈은 그리 맑아 보이지 않는다. 내 영혼도 글쎄다.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게 맑다는 말을 다시 한다면 난 전투태세를 취하며 이렇게 일갈할 것이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면 먹기를 기다려줬던 예쁜 누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맑다고 말해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에게 도라는 것은 자신이 보는 모든 사람을 부정적인 마음이나 의심 없이 맑은 대상으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도를 위해서 자기 마음의 눈을 날마다 닫고 있는 것일지도.
그녀가 거리를 헤맸던 시간이 길지 않았길 바란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맑은 눈의 그녀가 추구하던 진짜 도를 이루었길 바란다. 어른이 되면 참 세상이 편하고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고, 어른만 되면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거라 여겼는데, 어른의 삶은 상상했던 것만큼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참 안타까운 건 어른이 되면 어른스러워지고 뭔가 완성형의 인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른이라고 꼭 훌륭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저 좋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미 어른이 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난 언제쯤 좋은 사람이 될까 생각하면 스스로가 한심해지기도 합니다. 나름 살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좋은 사람으로 완성되는 건 이번 생에는 틀린 걸까요? 영화 증인에서 우리 모두를 뜨끔하게 했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어쩌면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